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아까 봤는데 또 얼굴이 나와서 왜 이놈은 오늘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싶으실 텐데요. 네, 두 번 나옵니다. 네, 아까 못 읽은 뉴스 좀 이어서 몇 개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8.2 대책 이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손님은 없고 간보는 전화만. 공인중개업소 깊어지는 소갈이. 그래서 매일 아침 9시에나 밤 10시까지 사무실에 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대책에 묻는 전화밖에 안 옵니다. 당분간은 사무실에 안 나오고 전화 응대만 할까 고민 중이에요. 8.2 부동산 대책 이후 한 이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후에 부동산 사무실들이 거래가 절벽이 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는 가격이 상승해야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거래가 많이 발생해야지 돈을 버는 직업인데, 이렇게 거래가 지금 갑작스러운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거래 절벽이 오면서 이제 지금 부동산 사무소들이 되게 시름에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들 여러 지역에 있는 사장님들 말씀 나눠보면 거래가 급감했다 그래요. 물론 이게 이제 8월 달에 원래 뭐 한 이번 주 정도까지는 휴가철, 마지막 휴가철이기 때문에 한가한 게 맞는데,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부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가을 학기 시작하기 전에 움직이거나 뭐 이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 가을 결혼할 신혼부부들 집 보러 다닌다든가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정상인데, 이제 좀 봐야겠죠. 그래서 거래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좀 공포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주로 임대를 주로 하는 중개업소랑 매매를 중심으로 이제 매매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먹고 사는 중개업소랑은 약간 좀 이런 차이가 있을 거고, 뭐 기사에서는 서울 아파트 거래, 그러니까 서울 쪽 얘기겠죠. 지방이나 뭐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번 대책에서 비껴간 다른 지역들은 조금 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특히 이제 사실 가장 큰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중개업소들입니다. 이제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조합원 지위, 금지, 변경 규정이 살아나서 제한적으로만 이제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이 일부 있고, 그마저도 사실 지금 매수세가 안 붙으니까 거래가 이제 많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요번에 이제 8.2 대책 내일 아마 이제 입법례 나올 거예요. 오늘 이따 제가 이 기사 마지막에 읽어볼 건데, 8.2 대책 관련해서 재건축, 그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이제 입법 예고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거 시행되면 아마도 이제 다 막힐 거예요. 막히면 보통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시면 아파트 단지 다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다 해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직을 고려하시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중개업을 하시거나, 좀 되게 앞으로 이게 공사하고 몇 년 기간 남았기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으실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거래 제한이 없는, 아직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 아파트 쪽에 부동산 사장님들도 얘기해보면 매수는 없고 금매가 나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가격대에서 좀 저렴한 금매가 나오면 살 생각이 있어요. 매수 문의는 덜어 있는데, 또 그거에 맞춰줄 만한 매도 물건들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거래의 절벽, 그래서 조금 사무실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토를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도 계셨습니다. 다음 기사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와 뭐 이어지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매년 이게 부동산 항상 이래요.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지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분들도 줄어들거든요. 지금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응시율 최근 통계인데, 보시면 2012년 10만 명, 2013년 9만 6천 명이었다. 14, 15, 16 계속 증가했죠. 그래서 16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13년 기준으로 보면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올해는 아마 더 많을걸요? 요즘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오픈하겠다라고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은 가격이 상승하면 사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보고 이제 추후에 진입하는, 이것도 똑같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시장, 직업시장 이런 것처럼 먹을 게 많아 보이면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만큼 레드오션, 소위 말해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중개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이제 사실 걱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거래가 제한되는 지역들도 많이 생기고, 전월세만 가지고 많은 중개업자들이 다 생활하기에 한계가 있는 지역들도 있을 테니까, 결국은 이제 또 장롱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중개업을 하려고 도전했으나 이거 별로 돈이 안 되네 하고서 이제 폐업하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긴 그렇지만, 저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되게 지탄을 받는, 좀 죄인처럼 취급되는 그런 직업이긴 한데, 전 별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쉽게 돈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 힘들겠지만, 뭐 사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힘든 시절 다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현명하게 잘 이겨내시고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예요. 8.2 대책 이후 투기지구 주택담보대출 하루 1000골 신청. 1000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사실 이렇게 제시해주면 잘 모르죠. 대책 발표 직후 3000건에서 1000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융규제 부분이 굉장히 제한이 생기고 하니까 좀 대출 좀 받아서 집 좀 사볼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위축돼서 대출 알아보는 분들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하는 사람도 그만큼 줄었다라는 이 대책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임을 알게 해주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기사들에서 읽혀지는 느낌은 확실히 거래가 많이 줄고, 그 다음에 대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자금도 줄어들면서 조금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기사는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동작구에는 뉴타운이 2개 있습니다.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2개 있는데요. 하나는 흑성 뉴타운이고요. 하나는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부동산 재개발 또는 이제 뉴타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흑성 뉴타운은 되게 상대적으로 많이 아시는데요. 노량진 뉴타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근데 되게 웃긴 게, 노량진 뉴타운은 2차 뉴타운이에요. 2003년 11월에 지정됐어요. 그리고 흑성 뉴타운은 3차 뉴타운이에요. 2005년에 지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늦게 지정된 뉴타운이 사업도 더 빨리 되고 더 많이 알려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 노량진 뉴타운 지도예요. 이게 위치 보시면 노량진역 앞입니다. 그리고 학원가들 많고 있는 그 노량진이 바로 이 노량진인데요. 2차 뉴타운이어서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는 3차 뉴타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3개 단지가,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 3개 단지가 입주를 했어요. 흑석 센트레빌, 흑석 한강 푸르지오, 흑석 센트레빌 2 이렇게 3개 단지가 분양했고, 입주를 했고요. 2011년, 12년 이렇게 해서 입주를 다 했고, 그 다음 2개 단지가 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흑석 7구역 아크로리버하임, 흑석 8구역 롯데캐슬, 에듀포레 이렇게 해서 5개 단지가 입주를 했거나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흑석 뉴타운이란 이름이 굉장히 분양하면서 많이 이름이 많이 좀 드러난 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역, 뭐 흑석 3구역 같은 데도 지금 이제 이주 계획 수립해서 이주하려고 하고 있고,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 시행인가 접수해서 엊그저께인가 공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 정도에는 사업 시행인가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사업 시행인가 시공사 선정하고, 이제 흑석 뉴타운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구역들이 많은 반면에, 뭐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한다고 해서 또 뉴스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가고 있는 반면에, 노량진 뉴타운은 보세요. 1, 2, 3, 4, 5, 6, 7, 8, 8개의 구역이 있는데 아직 지금 분양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그림상에서 보시면 노량진 뉴타운에서 제일 메인 블럭, 제일 노량진역 앞에 제일 큰 땅, 여기가 이제 노량진 1구역인데 여기가 제일 대장인데 사실 여기가 좀 오래 걸렸어요. 주민들 동의가 안 돼서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얼마 전에 이제 75% 동의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합 설립인가 접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1구역이 9월에서 한 10월 정도 조합 설립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 여기 장승배기역 쪽이잖아요. 이 구역이 이제 시공사 선정하려고 하고, 시공사 선정한다는 얘기는 사업 시행인가 받았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노량진 6구역이 좀 속도가 빠른 편이었는데, 이 노량진 6구역 같은 경우 이제 사업 시행인가 재인가를 받는다 그래요. 뭔가 변경들이 있나봐요. 그 다음 노량진 3구역은 주민동의 75% 넘겨서 이제 조합 설립, 75% 넘겼으니까 조합 설립할 수 있는 단계인 거고, 4구역은 건축심의 통과했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사업시행인가 받을 거고 시공사 선정 갈 거고, 7구역도 시공사 선정 가는 거고, 8구역은 건축심의 준비니까 사업시행인가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의 8개 구역이 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의 궤도를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분양이라거나 이주라던가 가시권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스포트라이트를 늦게 받은 감, 덜 받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빠른 재개발 투자자들,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벌써 남들보다 빠르게, 발빠르게 이 지역들을 가서 봤던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실 노량진 뉴타운 지가가 원래 싸지는 않았어요. 왜 싸지는 않았냐면, 물론 이제 위치마다, 구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가 이제 임대 수익이 나는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집들이 워낙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소유자분들이 재개발 사업 반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세 잘 나오는데 내 집을 왜 싸게 팔아? 그래서 이제 지가도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던 지역이고요. 아마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제 노량진 뉴타운의 이름을 단 분양도 아마 내년에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하는 단계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또는 이제 내후년 정도에는 노량진 뉴타운도 아마 분양에 나오는 물량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재개발 얘기하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업 방식이 다 일단 재개발인 것 같은데, 이제 요번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조합원 입주권 거래에 제한이 생기는 규정이 있죠. 뭐였나요? 빠르면 9월 정도에 일단 개정안 발의를 하고, 시행 자체는 아마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조합원 입주권 상태,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입주 때까지 이제 거래를 못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했으면 상관없고,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못한 단지라고 하면 이제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면 공사 입주할 때까지 못 판다라고 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걸릴 만한 단지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요 노량진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인가 9월 10월에 나면 개정된 법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 시행인가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건축 심의 받고 해야 되니까 빨리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사업 시행인가 접수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 좀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재개발 투자를 하거나 재개발 구역을 보실 때에는 내가 엑시트할 타이밍, 내가 이제 입주권 상태에서 빠져야겠다라고 팔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여기는 내가 지금 못 팔고 그냥 아파트 된 상태에서밖에 못 팔 수도 있겠구나, 오래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투자하는 시점, 빠져나오는 시점 등등을 고려할 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구역마다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노량진 뉴타운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한 기사였는데, 아무래도 파리 대책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언급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짚어서 얘기를 했네요. 자, 동자동 쪽방촌의 젠트리피케이션, 게스트하우스 개조붐이란 기사인데요. 이거는 아마 이거는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긴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연구원, 김다윤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원, 그 다음 부교수, 이런 분들이 논문, 서울도시연구에 게재한 논문, 주거지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이 빈곤 밀집 지역에 끼치는 영향, 동자동 쪽방촌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이 글에서, 이 연구 글에서 언급한 내용을 갖다가 조금 요약해서 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위치가 여기 지금 서울역이 있고요. 서울역 주변으로 보시면 이 지역에 대한 좀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가 이제 용산 이렇게 서울역 뒤편으로 요 길까지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요 구역이 뭐냐면 용산 지구단위 계획 1지구예요. 그래서 1지구 안에 이제 여기 보면 뭐 어떤 식으로 지어라 뭐 해라 이런 계획, 특별계획 구역들도 있고 여러가지 지구단위 계획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요 블럭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 구역들이 몇 개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아스테리움 막 은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스테리움 서울이라고, 요게 동자 4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한 데고요. 그 다음 여기 트윈시티 남산이라고 2개 동 올라간 데 있어요. 여기가 동자 8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 구역이거든요. 여기는 시행사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행사가 땅을 샀겠죠. 중간에 뭐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 어쩌다가 뭐 매각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현재는 이제 그 호텔이랑 오피스랑 숙박업소 그렇게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동자 뭐 1구역, 그 다음 2구역, 3구역인데 여기는 요 성당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뒤편에 여기는 뭐냐면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노후한 주택들이나 이런 게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후암동 재개발 또는 후암동 재건축 구역이 이 블럭입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용산고교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이 길 따라서 이 서쪽 편이 해당되는 거죠.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전임시장 시절부터 여기를 개발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현재도 이제 지구단위 계획 해놓고서 여기를 뭐 7개 블럭 정도로 나눠서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은 있는데, 사실 그래서 후암동 재개발하면 얘기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자동도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죠.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쪽방촌이 이쪽이에요. 근데 이쪽에 가보면 자 보세요. 용산이에요. 용산에 2002년도 3년도부터 투자가 엄청 들어왔어요. 특히 2007년도 8년도 이런 때는 엄청 과열될 정도로, 제가 얘기할 때 용산에 돌멩이 하나라도 사람들이 살려고 막 투자들을 하려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높은 가격에 매매들이 되고 그랬어요. 지금도 사실 올해 작년에도 이 후암동 일대의 재개발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투자하겠다고 엄청들 거래들 되게 많이 됐습니다. 이 지역들 일대가 말 그대로 자본이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왔다는 개발에 대한 이슈를 바라보고 입지를 보고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노후한 집을 사서 들어왔다고 하면 투자하신 분들은 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은 돈을 들였으니 그거에 준하는 기대 수익을 주던가 개발이 되던가 뭔가를 이렇게 받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주변에는 삐까뻔쩍하게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있고 막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발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비싼 돈을 주고 거래하는 이제 환경이 생기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이제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들어간 돈에 대한 기대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뭔가 이제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데,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쪽방촌에 있는 쪽방촌에 있는 이런 것들이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는 등 상업 용도로 전환을 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이렇게 살던 분들이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기사에서 연구한 내용, 그러니까 이 기사의 연구원이 말한 내용은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런 쪽방촌도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런 뜻이죠. 젠트리가 신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열악했던 지역에 신사들이 다시 이제 그 지역에 다시 이제 재생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에 이제 말 그대로 슬럼화되어 있으면서 저렴한 어떤 주거 비용 또는 이제 상업 비용을 지급하면서 있던 사람들이 밀려나가는 현상이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쪽방촌에도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제 그로 인해서 사실 이제 기사 내용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쪽방촌의 기능이 파괴되고, 그다음 빈곤 주민들이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대한 좀 대책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도시 빈민들이 노숙인으로
이제 노숙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문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서민, 빈민의 주거 복지 문제를 이렇게 자본가들 또는 이제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사실 아닌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은 그럼 공공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사실 뭐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겠다, 뭐 밝히고 있는 거고 가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쪽방촌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건 아니죠. 오래전부터, 지금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오는 사업을 정부가 안 해왔던 건 아니거든요. 정권이 바뀌기 전에 또 바뀌기 전에부터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뭐 질문을 던진다기보다 각자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뭐 일단 기사를 통해서 또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화두를 던졌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게 이 방송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진짜 많이 있죠? 예. 이 부분도 꼭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8.2 대책의 신탁사도 울상, 재건축 차질 우려. 제가 올 상반기에 뉴스 읽은 것 중에 되게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탁 재건축. 그래서 신탁 재건축으로 가면 뭐 당장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면서 여러 신탁사들이 뭐 올 상반기 초만 하더라도 정말로 막 다 이런저런 재건축 단지들 가서 수주하고 설명회하고, 그래서 뭐 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총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쳐서 신탁사 선정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데들이 되게 많은데요. 신탁 재건축이 지금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이제 재건축 초과 조합원 지위 명의 변경 금지 규정이 살아나지만, 사실은 신탁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보시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규제가 말이 엉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기준으로는 보세요. 현재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조합이 필요 없는 신탁 방식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는 이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돼도 신탁 방식으로 가면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내년 2월 9일 이후부터는 안 돼요. 내년 2월 9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 신탁 방식의 재건축도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지위 양도가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거는 앞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지금 막 되게 뭐 법을 개정하겠다 8.2 대책에 따라서 뭐 후속 조치들이 있지만, 이 내용은 내년에 2월 9일 가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되게 축소가 되고요.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 소규모 정비법이라고는 새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게 법이 두 개로 갈리고 좀 바뀌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이렇게 내년부터는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뭐 아무튼 뭐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은 그거고, 기본적으로 일단 뭐 재건축 시장의 악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건드리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일단 시장 자체가 되게 축소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공격적으로 재건축 수주를 하던 신탁사들의 이제 계산기도 많이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네, 괜히 또 분양 안 되고 하면 어쩌지 하면서 계산기 좀 다시 두들겨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아무튼 그래서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신탁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도 뭐 여러 가지 셈법이 생각들이 많다, 뭐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되게 신탁 재건축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보이는 기사였길래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좀 기사 꼭지 제목 자체가 보세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뭐 이런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국토부에서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했다는 얘기 때문에
또 무슨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냈나 보다. 그래서 막 성토가 이어지는 경우를 봤는데, 제목이 그런 거고요. 이 내용은 8.2 부동산 대책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제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제 뭐 일단 투기가지고 지정하면 바로 전매가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 전부터 제가 했던 얘기였는데, 일단 거래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경과 규정을 둬야 돼서, 그래서 이제 요 1번 내용, 투기가지고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 계약 체결자는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에서 그 부분을 넣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또는 이제 개정안을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속 조치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사유 강화. 이게 2년 말 그대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접수 못하는데, 사업 시행 인가 이후 2년 내 착공 못하는데, 이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매를 할 수 있지만, 법을 개정해서 3년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8.2 대책에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하나 더가 재개발 주택의 임대 공급 비율 의무 강화하겠다는 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개정해서 이제 시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 개정이 2017년 9월 말 예상인데,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입법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그거예요. 보도자료도 내용 보면 17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고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건데, 뭐 새로운 게 나온 거라고 좀 착각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그냥 대책에 나왔던 얘기를 실제 입법하는 내용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서 읽어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아직 구독하시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입니다.